오늘은 조금 제가 강렬한 색깔을 썼습니다. 보라색 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이거 색깔을 왜 이 보라색을 썼냐 그러면 뒤에 이제 이 보라색과 관련된 식물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보라색을 썼고요. 지금 이제 뭐 주로 베리류에 되게 많이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오늘은 '아 이놈이다.' 이러고 얘를 골랐습니다. 사진만 봐도 색깔이 되게 강렬해 가지고 쪼끔 뭔가 이렇게 막 열정이 올라오는 듯한.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되게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내용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묶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인제 다른 선생님 하시는 부분 내용도 쪼끔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인제 식물에 들어있는 항균 물질에 대해서 인제 나옵니다. 항균 물질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요. 인제 이 식물이 항균 물질을 가지고 인제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건강식품도 만든다. 고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식물이 자기 생존에 필요한 딱 고런 것만 아주 경제적으로 만들어낸다. 고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나뭇잎 위에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병균이 침입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쪼끔 있었고요. 여기서도 탄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게 왜 나오지?'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는 인제 산소 저희가 이제 계속 진화에 대해서 쪼끔 공부를 했잖아요. 저도 이게 아는 내용인데 모르는 내용인 듯 그랬었는데요. 진화 이야기가 이렇게 쪼끔 나오고요. 그리고 활성산소 저희 요즘 아주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활성산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물과 병용균의 싸움이 끝나고 인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이 나오는지 뭐 고런 데까지가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물에는 되게 다양한 항균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리모넨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제가 감귤류 뭐 여러 가지 그 자몽이라든지 이런 감귤류 사진을 갖다 붙여 놨는데요. 여기에 되게 많이 들어 있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쪼끔 사진이 작을 것 같긴 한데 잘 보시면은 antibacterial hand soap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균 작용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뭐 세제라든지 그리고 뭐 집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뭐 방향제, 향초 막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쓰이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 성분 이름이 인제 레몬에서 인제 따와 가지고 리모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식 같은 데 레몬 향 내려고 쓰기도 하는데 주로 인제 요런 데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카테킨이라고 요즘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는 카테킨 녹차도 나와 있어요. 이게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여기서는 항균 물질로 나왔었는데 일본에서는 뭐 항암 작용도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녹차거든요. 사진이 쪼끔 잘렸는데 녹차 제품이 되게 유명한 이토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마시면 지방,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준다 이래 가지고 기능성 오차로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게 나와 있어서 고 사진을 가져왔고요. 이제 고추냉이 실제로 요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시 드실 때 이 그 와사비 있잖아요. 와사비인데 이게 되게 깨끗한 물에만 사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고추냉이 농장을 제가 한번 가 봤었는데 그냥 너무 막 물이 깨끗하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추냉이도 그 항균 작용이 있어서 스시 같은 데도 이제 그게 생선이잖아요. 날 것인데 조금 이제 그 균이 번식하고 이런 걸 막아 준다고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요런 떡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작아서 너무 죄송해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떡이거든요. 일본에서 요게 이제 떡갈나무 잎에 이렇게 떡을 싸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인제 그 5월 5 일에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는 이 떡갈나무가 자손 번식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떡갈나무 잎이 작은 잎이 이렇게 나고 나서 커지잖아요. 그럼 새 잎이 날 때까지 그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자손이 쭉 번영이 된다. 그러니까 가게가 끊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고때 많이 먹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항균 작용이 있어서 예전에는 뭐 냉장고 같은 거 없었으니까 요걸 싸서 이렇게 두면 균 번식을 억제를 해 줘. 이거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그 아마 인도에서 쓰는 염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마 이 그쪽 요쪽의 식물인 것 같아요. 쪽 종류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왜 쪽염색하고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고때 쓰는 고 식물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인제 작업복이라든지 그런 데에 인제 염색을 할 때 많이 썼대요, 인도에서. 그래서 고것도 인제 항균 효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작업복 쪽에서 많이 썼고 뭐 요 색깔 인제 인디고 색깔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서 관계는 없는데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요거 이름이 뭐라 그러죠? 감지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요쪽 염색을 한 종인데요. 예전에는 불교 경전 같은, 요게 지금 불교 경전이거든요. 이게 항균 작용도 있고 방충 효과도 있대요. 이거에. 그래서 요걸 염색한 거에 불경을 적으면 요걸 이제 오랫동안 종이를 보관할 수 있으니까 불경 경전을 많이 적었어요. 방충 효과도 있었고요. 요거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식물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항균 물질로 병원균과 싸우기 때문에 식물의 항균 물질을 추출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하고 있다.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식물은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만 만든다의 부분이었는데요. 항균 물질뿐만 아니라 식물은 되게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한테 생리적으로 활성이 되는 그런 물질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이것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왜 색깔별로 일본에서 이거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색깔별로 그 야채를 먹어야 된다, 과일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빨간색 주로 이 과일이나 채소에는 이런 게 많이 들어있고 뭐 초록색에는 이런 게 많이 들어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뭐 영어로 된 자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뭐 이런 영양소가 아닌 화학물질이 이제 파이토케미칼이고요. 이게 인체의 다양한 생리 활성을 나타내고 건강을 이제 증진시켜주는 그런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이름은 뭐 페놀 화합물, 티페노이드 화합물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식물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번 내용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찾았는데 이거 혹시 소리 들리세요? 소리 안 들리세요? 교수님 너무 잘해. 포항공대 송기훈 교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식물의 병원균이 들어가서 이제 식물과 병원균의 싸움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까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식물의 방어 체계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미생물 저해제. 산림에 가면 피톤치드가 나온다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거도 이제 뭐가 딱 들어왔다 이러면 피톤치드를 막 뿜어내나 봐요, 얘가. 그래서 일단 병원균을 한번 막나 봐요. 근데 그래도 못 막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는 물리적 장벽이 있어요. 근데 책에서 나와 있는 거는 왁스층이랑 기공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표면에 털이 엄청 되게 많은 애들도 있잖아요. 표면에 털이 많고 이제 왁스층이 있으면 병원균이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고요. 병원균이 이제 번식을 하려고 하면은 수분이 되게 필수적인데요. 이 왁스층이나 표면의 털은 표면에 이제 수분을 이제 고여 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병원균이 번식하는 걸 조금 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공으로 이렇게 열린 기공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병원균이 기공에서 그걸 이제 딱 인식을 하고 막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까지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세포 수준에서 방어가 일어나고요. 이 내용은 책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상 방어 체제가 가동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뒤편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방어 구조물을 추가 설치하고 과민성 반응. 이게 아까 이제 세포가 자살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뭐 이프이 구조는 다 아시겠지만 나왔는데 한번 여기 제일 끝이 여기가 왁스층이고요. 이제 기공이 이렇게 있고 조직이 있고 표피 쪽에 이제 또 막 병원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산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되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산소는 폐기물이었다. 그리고 산소가 일으킨 생물의 진화. 요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36억 년 전에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당시 되게 작은 미생물들은 황화수소를 분해해서 호흡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조상인 식물 플랑크톤이 등장을 하면서 광합성이 시작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이제 당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식물이 생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나오죠. 산소가 배출되는데 이게 이제 광합성 폐기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고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뭐 환경 오염이다 뭐 이렇게 선생님은 표현을 하셨고요.
산소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제 여기서 오존이 생기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육상 생물이 생겨나게 되고요. 오존이 생성되니까 상공에 오존층이 이제 형성돼서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이렇게 차단되면서 바닷속 생물이 드디어 지상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산소를 호흡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식물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또 인제 그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산소의 순환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제 여기서 활성산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산소는 무기이자 방어 체계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등장한다. 그리고 결사적 작전, 최후에는 인제 적과 함께 자폭하라 이런 제목이 나와 있었는데요. 아 원래 산소는 여러 가지 물질을 막 산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독성 물질인데 이 산소에서 독성을 더 높인 게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인제 식물의 무기인 거죠. 독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병원균이 접근을 하면은 활성산소를 쫙 내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제 산소 대폭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인제 병원균이 접근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병원균의 진화로 활성산소의 영향 그러니까 근데 병원균이 점점점 얘도 진화를 해서 활성산소쯤은 '나는 신경도 쓰지 않겠다.' 인제 얘도 강해진 거죠. 하지만 뭐 얘네들에 대한 예전처럼 그런 영향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방어 체계로서 어느 정도 역할은 한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일단 발생을 하면 식물은 기공을 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염 부위 그러니까 그 병원균이 침입한 그 부위에 세포복을 이렇게 단단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로 이게 감염이 되는 거를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항균 물질을 합성하면서 인제 이 병원균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패를 하면 이제 세포는 자폭을 해 버리는 거죠. 근데 자기 말고 그 옆에 세포들도 함께 자폭을 해서 얘네들이 식물체 내로 인제 그 퍼지는 걸 쪼끔 막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쪼끔 인제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꼭 요거는 인제 방어 구조물 아까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코르크층을 형성을 한다고 해요, 병원균이 감염이 되면은. 근데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구마가 혹시 약간 좀 딱딱하게 고구마가 이렇게 왜 단 부분 말고 딱딱하고 약간 떫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고구마 자주 날개 무늬병이래요. 그런 것처럼 약간 코르크처럼 고런 식으로 인제 그 변하나 봐요. 고게 인제 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가끔 잎을 보면은 요렇게 구멍이 뽕뽕뽕 이렇게 난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게 인제 세포가 주변 세포랑 같이 아니다.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2 층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그 병원균이 침입한 부분을 이렇게 빵꾸를 내면서 얘네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고요. 요게 아마 그 과민성 반응 그 세포가 자폭하는 거 요 부분만 지금 세포들이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 어 사진이 잘 안 보여요. 요 어 오른쪽에. 죄송해요. 보이세요? 아 아 인제 보이세요? 아 이게 화면이 옆으로 가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인제 그 세포가 자살한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 요 사진이 인제 고런 사진. 그래서 식물이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아 병원균이 침입해서 쟤네들이 자폭을 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싸움들이 다 인제 끝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인제 생겨났잖아요,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인제 병원균과의 싸움하고 나서 남은 활성산소는 얘네들이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은 인제 항산화 물질,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항산화 물질을 이제 막 생성을 하나 봐요. 근데 폴리페놀, 비타민 뭐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식물에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양도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항균 물질, 항산화 물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중에 인제 요 안토시아닌 얘에 대해서 인제 책에 나와 있는데요. 항균 활성도 하고 보습력도 향상하고 뭐 그리고 인제 색소 색깔이 자줏빛 요런 색깔이기 때문에 곤충을 유인을 해서 인제 꽃가루를 퍼뜨리는 역할도 하고 새를 또 유인해서 종자를 퍼뜨리는 역할도 하고요. 자외선에서 보호도 해 주고 그래서 뭐 화장품의 재료도 많이 쓰고 저희가 막 영양제로 많이 먹기도 하고 네 고런 내용이 인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했고 이 이제 싸우는 식물 3 장에서 전략적 공생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그 안토시아닌 얘기를 그 토토로 선생님께서 잘 해 주셨고요. 저도
여기 이제 그 겹치는 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안토시아닌이 이 동물도 유인한다. 그 다음에 자외선도 막는다. 곤충도 유인한다. 활성산소를 없앤다. 그리고 항산화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항산화 물질 얘기하고 안토시아닌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은 식물이 되게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물질 하나 가지고 온갖 걸 다 할 수 있다. 이 멀티다. 이런 게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또 악마에게 납치된 식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체는 이제 공생인 거죠. 공생의 주제인데, 이 독을 품은 이 식물, 독보리, 성경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독보리인 게 그 식물 자체가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식물을 숙주로 삼는 사상균 때문에 이제 독보리로 유명해진 거고, 그리고 독성 물질을 생산해서 이 독성 물질이 이제 식물을 움직이는 거죠. 네 번째 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자, 뭐 이렇게 찾으니까 뭐 성경의 한 부분인데 저기 이제 오. 씨 뿌리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 죽이고 뭐 벌 주려고 독보리를 뿌린다. 뭐 그런 그림이 오. 있었고요. 그 다섯 번째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 이제 이 챕터 뒤에 엔토파이트라는 이제 내생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스어로 안쪽 엔도, 식물 파이트, 내생균 이래서 식물 체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인데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바이러스도 있지만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미생물로 균, 세균 이 두 개만 얘기할 수 있다고 하고 이 엔도파이트라는 게 식물의 생장도 촉진하고 병충해, 냉해, 가뭄, 환경 변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이 식물은 아닌 거죠. 미생물. 그러니까 균, 세균인데 얘들이 식물과 공생을 해가지고 얘들도 양분을 얻고 식물도 식물대로 이렇게 더 생명력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생태계의 순환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6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찾은 거를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는데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끌려 들어오게 되면 뿌리 사이사이에서 막 이렇게 이제 마치 뿌리인 것처럼 이 다리를 뻗어가지고 양분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게 있었고 수지산 균근균 이까지 저에게 발음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이 균근균이요. 식물을 땅에 살게 하는 착한 곰팡인데요.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3요소가 질소, 인산, 포타슘, 칼륨 뭐 이렇게 이제 책에 설명이 돼 있었는데 식물의 뿌리가 인산을 직접 빨아들일 수가 없대요. 인산은 흙 속의 철분이나 알루미늄과 결합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지상 균근균 이 나무 뿌리 모양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 균이 인산을 추출해서 흡수해가지고 다시 식물에게 이제 영양을 직접적으로 보내게 해서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공생 관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재미있는 게 뿌리혹 박테리아 이래서 그런 방식으로 뿌리에 그처럼 박테리아가 붙은 것을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고 식물은 질소를 흡수해서 또 살아야 되는데 척박한 땅에는 흙의 질소량이 한정이 돼 있대요. 이 우리 흙 읽을 때도 조금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뿌리혹 박테리아가 띄어쓰기 잘못했네요. 붙여서 그냥 쓰던데요. 뿌리혹 박테리아가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대. 그래서 땅에서 못 끌어오는 걸 공기에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이제 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균근균 이걸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고 질소가 부족하면 또 뿌리옥 박테리아 이래서 자기가 필요한 양을 아주 철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박테리아나 이 이제 미생물들과 공생을 한다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이제 이 공생의 특이한 점이 혈맹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 뿌리옥 박테리아일 경우에 질소를 고정하려면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해가지고 산소를 막 많이 필요로 하게 된대요. 그런데 질소 고정에 필요한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는 산소가 치명적이어서 이 두 개가 같이 밸런스를 만들기 힘들다 보니까 콩과 식물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피 같은 헤모글로빈을 발명해냈다고 이 책에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레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고 콩과 식물 뿌리를 보면 불그스름하다 이러면서 말해가지고 이제 되게 비유가 재밌는 거죠. 콩이 하다가 피까지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수연쌤 그 이 발표에서도 재밌었는데 저런 면역 시스템은 동물이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식물이 피, 그래서 혈맹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그래서 이 콩가 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의 모습이라고 찾아낸 사진이고요. 이걸 끌어당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 질소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뿌리 끝부분에 조금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필요하면 이제 거기서 좀 여닫으면서 그 박테리아를 끌고 당기면서 이제 일을 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공생이라고 하고 박테리아가 여기 기생하니까 이득은 박테리아에게 있을 거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그게 착취당하고 학대당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박테리아가 힘들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미지는 또 찾다 보니까 콩을 식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그냥 재미로 가지고 와봤고요. 여기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 사장은 그 식물과 곤충의 경쟁 혹은 뭐 생존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되겠는데요. 그 앞에서 이 책에서는 병원균보다 더 무서운 게 식물에게는 곤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곤충들은 닥치는 대로 그 박각시나방 같은 경우는 닥치는 대로 잎사귀를 한번 갉아먹는다. 이런 곤충들에 대비해서 약한 식물들은 그런 막강한 해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을 조합해서 자신을 지키는데 얘가 박각시 나방인가 봐요. 너무 이렇게 보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독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독성 물질이 식물이 이제 강력한 이런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식물이 만든 화학 무기라는 제목으로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독이라는 건 좀 무시무시하게 생각은 들지만 인간에게 해로운 독 정도는 아니고 이 곤충에게 해를 입히는 뭐 아니면 방어하는 그런 식물들의 독성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진은 뭐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식물의 화학물질은 당연히 곤충을 퇴치하기 위함인데 뭐 박하, 뭐 민트 그런 허브 향기도 역시 곤충을 퇴치하는데 효과적이다. 담배 니코틴도 그렇고 그리고 시금치나 이런 채소 등의 알싸한 맛이 옥살산이라는 그런 화학 물질인데 이런 물질이 그, 그 곤충들이 이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고추냉이의 책에는 시니그린 그리고 양파의 알리신이라는 이 성분들도 매운맛을 내기 위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같은 저자가 쓴 다른 책이에요. 이 책인데, 중딩들이 읽는 책이랄까요? 저 너무 요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물학 이야기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양파가, 이 제목이 좀 덜 되는데, 양파를 썰 때 왜 매울까?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양파 세포 안에는 알린이라는 물질이 있대요. 아미노산 성분에 알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는 원래는 자극성이 없대요. 양파 자체는. 근데 이 자르면서 세포가 손상되면서 그 세포 바깥에 있는 효소랑 그 화학작용을 해서 알리신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덜 눈물을 흘리려면 약간 전자레인지에 약간 돌리던가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썰으라고 하더라고요. 세포가 덜 손상되는 방법을 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래는 이제 고추냉이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시니그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고추냉이 이게 일본 속담이래요. 이거 토토로 선생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잘 의미 파악은 잘 안 되지만 그 책에 따르면 이 고추냉이도 양파처럼 세포가 파괴되면 이 효소랑 그 밖에 있는 효소랑 작용해서 매운물질로 변화하는데 시니그린에서 알릴리소티오시아네이트로 변화한다고 요게 매운맛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담에 대해서는 왜 나왔냐면, 아마,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고추냉이를 갈 때 힘을 많이 가하면 오히려 세포가 파괴가 안 된대요. 빨리 이게 힘을 많이 가하면 오히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힘을 빼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갈 때 세포가 하나하나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아마 이 아래 속담은 천천히 갈아서 웃지 말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가라. 뭐 그래야지 고추냉이가 매운 거야. 뭐 이런 뜻인가 싶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그 유럽에서 창가에 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사진이요, 그렇죠? 유럽에서 창가에 꽃을 많이 장식하는 이유가 뭐 어떤 뭐 미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 벌레의 접근을 막기 위함인데 이 식물들이 이렇게 이 꽃은 제라늄인데 이 제라늄을 포함해서 이런 식물들이 진짜 온갖 궁리를 다해서 화학 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더 재밌었던 거는 곤충은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공격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치고받고 하는 이 막 상상이 되면서 너무 재밌고 썼고요. 그 다음에는 편식하는 곤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편식하는 곤충 일단 보시면 배추인나비 유충은 십자화가가 양귀비목 목의 한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십자화가만 먹고 호랑나비 유충은 감귤만 섭취하고 산호랑나비는 당근이나 파슬리 같은 그런 류만 섭취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얘네 사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인형 같지 않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하나의 어떤 그냥 그런 것들만 음식을 먹고 있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식물은 먹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원래 이제 곤충한테 안 먹히려고 독성분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곤충은 또 거기에 대응해서 독성분에 대응해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1대1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진화하는 이 상황을 공진화라고 우리 그전에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공진화라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곤충들은 그 식물의 방어 체계를 공격할 자신이 없어서 그 식물에 대해서 먹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을 이용하는 나쁜 녀석들이라는 소제목에 이 부분은 쥐방울덩굴이 이 친구인가 봐요. 쥐방울덩굴은 자기를 지키려고 이런 강한 독성분을 생산해내는데 아리스톨로크산 자세히 찾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독성분을 생산하는데 새가 포식자 새가 사양제비 나비 유충을 잡아먹지 얘를 유충을 잡아먹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쥐방울덩굴의 잎을 섭취해서 사양제비 나비가 이 잎을 섭취하다 보니까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성분을 몸에다가 축적시키기 때문에 그 독성분 때문에 포식자가 유충 잡아먹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박각시나방은 잎 뒤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이렇게 활동하는데 사양제비 나비는 낮에도 아주 당당하게 활동한다. 왜냐하면 이제 잡아먹힐까봐 박각시나방은 이제 숨어서 이제 쟤는 막 초록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 뒤에 숨어 있는데 사양제비는 저렇게 화려하고 이 빨간색도 뒤에 나왔던 것 같은데 독성분인 것 같아요. 요게 책에서 나오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잡아먹히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 악취가 나는 식물이 신기했는데요. 개요등이라는 식물이에요. 이 개요등이 우리나라에서는 똥오줌이 있더라고요. 똥오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요등 긴수염 진딧물이라는 요 진딧물은 우리나라에서는 똥오줌, 긴수염, 진딧물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개요등이라는 식물은 이 페데로시드라는 독성분으로 자기를 지키는데 분뇨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딧물이 상관없이 막 즙액을 다 빨아먹는다. 그리고 체내의 악취를 또 모아놓는데요. 모아넣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무당벌레가 아마 이 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당벌레도 얘를 잡아먹지 못한다. 천적이 아니네요. 아무튼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 개요등 즙액을 빨아먹으면서 이런 강력한 식물들이 이렇게 강력한 독성분을 모아도 곤충은 방어체를 계속 돌파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은 다음 선생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려주시겠습니다. 약한 독을 사용한다. 먹히는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약한 독을 사용해서 먹히는 척하면서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여기 아래 그림이 새 무릎지기 우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무릎이 안 좋을 때 먹는 식물인가 봐요. 그 뿌리를 활용해서 무릎이 안 좋을 때 먹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우슬인가 봐요. 이 우슬은 박각시 나방의 유충이 이렇게 엄마, 생겼는데 날 잠깐만요. 이번에 남겨 뭘 너무 많이 네. 이 박각시 나방의 유충이 있는데 얘가 이제 탈피를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 같은 물질을 생성한대요. 그래서 이 나방의 유충이 호르몬이 이제 막 교란이 되니까 닭 몸이 크기도 전에 탈피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충을 빨리 성충이 되도록 해서 최대한 적게 먹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식이 먹히는 척 하면서 쫓아내는 거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박각시 나방인데 얘가 벌새랑 혼동하기 쉽다는데 나방이 이렇게 그 깔때기 같은 이런 빨대 같은 관이 있어서 꽃에 꿀을 이렇게 빨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김새가 벌새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식욕을 감퇴시키는 작전을 쓰는데 곤충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먹어야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먹히고 먹히는 입장에서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감퇴시키기 위해서 식물이 주로 만드는 게 탄닌이라는 건데요. 이게 곤충의 소화 효소를 많이 분비되게끔 해서 소화 불량을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닌 하면 이제 많이 들었던 게 와인, 뭐 바디감 느끼는 약간 떫은 맛 이런 걸 탄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게 또 탄닌은 인간한테는 사람들한테는 지사제 역할을 하고 탄닌이 이게 뭐 생물의 단백질과 이렇게 합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효소를 만들거나 어떤 그런 반응을 하는데 인간에게는 지사제 역할을 하고 또 염료나 잉크 그런 색을 이렇게 안정되게 내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가죽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단백질과 이렇게 합성을 해서 그래서 무드질에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질풀에서 나오는 탄닌 같은 경우는 이 왕 물결나방, 물결이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뭐 쥐똥나방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 유충이 이 이질풀을 먹는데 여기서 탄닌을 생성하게 되면 이 유충은 소화 효소인 안데탄닌을 만든대요. 이거는 탄닌의 작용을 억제하는 거. 그래서 소화를 잘 하게끔 하는 소화 불량을 야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방어하는 그런 물질을 또 얘가 생성을 해서 결국은 이질풀이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A라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면 이제 그 곤충은 또 B라는 방식으로 그거에 이제 방어하는 방식으로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오베자라는 게 이 북나무가 이 오베자 그 진딧물이 이 북나무를 먹게 되면 이렇게 혹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혹 같은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건데 드디어 애가 혹을 본다고 갑자기 혹 같은 모습이 생기는데 이걸 잘라보니까 이렇게 유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나무도 이 오베자 이 혹 같은 거에다가 탄닌을 막 축적해서 진딧물이 못 먹게 하지만 결국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베자도 사람들이 이걸 뭐 염색할 때 많이 쓴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안정제, 그러니까 색을 잘 나오게끔 하고 그렇게 안정되게 나오게끔 하는 그래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방식은 알로 꾸며 속이다. 얘는 시계꽃인데 보통 곤충은 이렇게 눈이 좋지 않나 봐요. 그래서 판별을 잘 못하는데 이 시계꽃을 먹는 동나비 같은 경우는 다른 곤충과 달리 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꽃은 머리를 쓴 거죠. 동나비의 알과 비슷하게 이거의 모양을 만든 거래요. 그래서 동나비가 눈이 좋다는 점과 그 다음에 동나비는 다른 동나비가 이제 먼저 알을 낳은 곳에는 알을 낳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동나비 알 모양을 모방해서 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엄청 네, 지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천적에게 SOS를 보내다. 그리고 의도치 않은 영웅의 등장. 이걸 하나로 묶었는데 이 해충에게 나뭇잎을 먹힌 식물은 볼레타일이라는 휘발성 물질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볼레타일이 영어로 휘발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그 물질의 이름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면 얘가 딱 이제 발생을 시키면 주변 식물이 누가 이제 해충이 들어왔구나 우리 인근에. 그래서 방어물질을 자기를 위한 방어물질을 생성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책에도 그랬지만 각자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 볼레타라는 물질이 발생이 되면 이 해충의 천적인 기생벌이 달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 기생벌도 내가 먹을 게 어디 있지? 라고 찾아야 되는데 그 냄새를 맡고 여기에 내가 먹어야 되는 그 유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생벌이 달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은 싸우는 식물의 제4라운드 식물과 곤충에 관해서인데, 그래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제일 작은 양을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은 많이 냈는데 양이 뒤늦게 시작해서 고생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양이 줄어서 다행입니다. 자, 아까 비디오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2장만은 아직 매치를 못 시켜서 사진을 못 구해서 글로서만 하게 됩니다. 식물과 곤충의 관계를 지금 책 한 권의 한 중에 한 챕터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식물과 곤충의 관계는 제일 처음에 포식과 피식, 식물을 먹는 곤충이 있고 곤충을 먹는 식물이 있어서 이 둘 사이의 싸움에 관해서 이때까지 두 선생님이 열심히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생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식물도 진화하고 곤충도 진화하고 결국에는 짝이 되는 두 식물과 곤충이 함께 진화하는 것을 공진화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식물과 곤충의 관계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봤는데, 그 다음에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게, 그러면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공생의 역사는 3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되풀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 다음에 식물 하나와 곤충 하나의 어떤 공생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물이라는 대집단과 곤충이라는 대집단이 집단적인 공생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이쪽 저쪽을 찾아봤더니 35억 년 동안 식물은 곤충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어울려 산다라는 그런 게 되고요. 그 식물에게 있어서는 다른 모든 생물체보다는 곤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게, 우선 그 식물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곤충은 약 30만 종인데 이에 비해서 식물을 먹고 사는 조류는 8,500종, 그 다음에 식물을 먹고 사는 포유류는 약 4,500종 정도로 곤충이 식물하고는 다른 조류나 포유류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말 어마어마하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또 재밌는 그 개념을 배웠는데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전체 생물을 총 다 합해서 가상으로 무게를 재본 거에 바이오매스라는 거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미의 몸무게를 다 합한 무게는 야생 포유류의 무게와 조류의 모든 다 합친 것만큼 개미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식물하고는 곤충하고는 다른 생물에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46억 년 지구 생명 중에 생명이 바깥으로 나온 게 한 36억 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화식물, 저 꽃식물은 약 1억 5천만 년 전에
거의 최후에 나온 게 그 현화식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의 80%는 현화식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화식물이 이 우세종이 될 만큼, 종이 아니지만 그 현화식물이 지구에서 가장 우세한 식물이 된 이유는 한마디로만 지적을 하라 그러면 유성생식이라 그래요. 그 자기 복제를 할 때 유성생식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가 자꾸 교류가 돼서 우세한 종자가 계속해서 그 현화식물이 지구상에서 제일 우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유성생식을 하려면 그 자웅동체가 아닌 다음에는 다른 개체의 암컷과 다른 개체의 수컷이 만나야 되는데, 식물은 땅에 박혀 있어서 그렇게 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유성생식으로 해서 가장 우세해졌느냐? 그것은 결국은 이동에 어려운 식물이 유성생식을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은 결국은 곤충 덕분이다. 어찌됐건 곤충도 식물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식물도 곤충이 있어야만 한두 종의 식물과 한두 종의 곤충이 아니라 전체 곤충, 전체 식물도 둘이서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집단적으로 봐도 결국은 공생이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됐고요. 제가 맡은 부분에 보면 식물과 곤충의 싸움에서 똑같은데, 천적에게 SS를 보내면 나타나는 영웅. 결국은 그 식물은 정유, 즉 트레펜이나 볼러타일 같은 정유를 하고, 그 다음에 양배추나 옥수수는 볼러타일을 뿌려서 그 곤충을 막아낸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다른 기생물을 불러들여서 그게 그 박각시 나봉의 유충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아까 겹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과 곤충의 싸움에 있어서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식물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호원을 고용을 한다. 그 경호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종이 대개는 개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물은 꽃 말고도 그 줄기나 나무의 밑둥에 꽃밭 꽃샘이란, 한자말로는 하회 밀선이라 그러는데, 아마 꽃밭 꽃샘 책에 나와 있는 꽃밭 꽃샘은 꽃밭 꿀샘을 잘못 쓴 게 아닐까, 그 생각은 들었어요. 하회 밀선이라 그러고요. 뭐 누에 콩가 살갑기 이런 그 식물들은 그 꿀을 꽃 속이 아니라 바깥에 먹기 쉽게 해서 개미를 불러들인다. 그래서 경호원을 고용한 식물이라고 이 작가는 재밌게 말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중에서도 일부는 그 꽃밭 꽃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의 구조 자체를 개미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그 개미나무라는 건데, 나무 줄기 속에 개미가 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개미가 집단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파트 없는 분들은 이쪽으로 이사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런 그 개미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은 나무, 그 식물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걸 하나로 분류해서 개미 식물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 식물에게 있어서 개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물과 곤충의 또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식물의 경호원을 회유하는 식물, 즉 그 식물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미를 불러들여서 개미가 다른 곤충은 그 식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 개미에게 필요한 것을 줘서 대신 끝까지 살아남는 식물이 있어요. 그중 그 진딧물이, 이 그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진딧물은 항상 꼬리 쪽에 그 꿀 성분이 담긴 감로를 내기 때문에 개미가 이 진딧물을 죽이지 않고 이 계속 꿀을 빨아먹고 산대요. 그래서 식물은 개미를 불러들였지만 이 개미를 뇌물을 줘서 회유해서 살아가는 게 진딧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물과 곤충의 싸움, 적조차도 이용한다. 그
식물이 제일 처음에 화분, 그러니까 꽃가루를 만들었는데 곤충이 찾아와서 꽃가루를 먹기 위해서 많이 날라왔는데 식물은 그걸 이용해서 그러면 초창기의 식물들은 대개 다 풍매화라고 그래요. 풍매화라는 건 뭐냐면 그 꽃가루를 공중으로 퍼뜨려서 공기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그 수분을 했는데 결국은 꽃이 충매화로 점점점 더 많이 바뀌어 간다 그래. 그 뭐냐면 식물은 자기가 꽃가루를 먹으러 오는 곤충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곤충을 이용해서 수분을 할 수 있는 그 쪽으로 진화를 해서 결국은 그 꽃가루를 점점점 진화해서 꽃잎도 만들게 되고 꽃 속에 꿀도 만드는 거는 초창기의 꽃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꽃가루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진화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곤충도 벌이라는 곤충은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과 같이 꽃가루 또는 꽃잎 속에 그 꿀을 자꾸 해서 꽃가루를 수분을 통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제일 최적화된 그 벌이라는 곤충이 진화되기 시작한 거고요. 사진은 그 풍뎅이 종류 중에 이뻐서 한 장 똑같이 올려봤어요. 초창기의 곤충은 주로 이런 풍뎅이 종류였는데 점점점 그 꽃가루를 잘 나를 수 있는 벌이나 이쪽으로 많이 진화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물과 곤충의 싸움의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서로 속이는 것이 이득인가, 이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것은 천남성의 암구루라는 것인데, 천남성은 꽃가루가 있어서 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수분을 하는데, 그 암것은 특별히 이 뚜껑이 닫히게 되어 있는 꽃이래요. 그래서 그 다른 수구루에 갔던 벌이나 다른 곤충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갇혀버려서 나가지도 못하고 요 안에서 계속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수분이 좀 더 확실하게 되는 방법으로 진화한 게 천남성이라는 꽃나무가, 천남성이라는 꽃은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류의 천남성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해모오키드. 이게 그림 속에 있는 그 이 꽃이 해모오키드라는 꽃인데, 꽃의 끝부분이 꼭 이 그 말벌의 암컷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이게 꽃의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게 말벌인데, 이 말벌이 이 꽃의 일부분을 암컷으로 오해를 해서 계속 교미하기 위해서 이 꽃으로 많이 날라와서 결국은 해모오키드가 수분을 좀 더 할 확률을 높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진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나비는 꽃 속에 들어가서 그 꽃가루를 만지지 않고도 긴 다리와 빨대를 이용해서 해주지도 않고 꿀만 빨아먹는 동물로 또 진화를 한 새로운 그 곤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과 곤충의 싸움이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듯이 서로 먹고 먹히기도 하고 공생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큰 집단 간에 있어서도 공생을 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식물과 곤충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식물도 감각을 하는구나 하고 배워서 지금 이 두 책을 구해서 열심히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아직 책만 읽고 있고 정리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우리 세미나 끝나기 전까지 그 식물의 감각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발표를 해보고 싶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맨 끝에 그 한없이 가까운 세계와의 포옹이라는 좀 요상한 제목에 붙어 있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사람의 감각이 무엇인가 하는 과학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목만 이상하게 붙여놓은 거고 지금 앞부분만 잠깐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 정말로 내가 사람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치과의사이지만 사람의 감촉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 많구나 하고 과학적인 내용으로 재미있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식물하고 사람 몸의 감각에 대해서 끝나기 전까지 준비를 해서 발표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